안녕하세요. 교연특허법률사무소 양용별사라고 합니다. 금일 바이오 연구자들의 알아야 될 특허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연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제약 분야의 전문 변리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일 컨텐츠는 바이오 화학 발명의 종류 및 정의, 그리고 바이오 분야 명세서 작성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화학 발명의 종류 및 정의입니다. 바이오화학 분야의 발명에 대한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이오화학 관련 물질 또는 조성물과 관련된 발명으로서 물질 자체, 조성물 자체, 이들의 제조 방법 또는 이의 이용 방법에 관한 발명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카테고리로서 물질 발명, 조성물 발명, 제조 방법 발명, 용도 발명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외에 특수한 발명들로서는 파라미터 발명, 수치 한정 발명을 들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발명이란 물리적, 화학적 특성 값에 대하여 당해 기술 분야에 표준적이거나 관용되지 않는 특정의 파라미터를 출연인이 임의로 창출하거나 이들의 복수 간의 변수 관계를 상관관계로 이용하여서 연산식을 파라미터한 후 발명의 구성 요소의 일부로 정하는 발명입니다. 수치 한정 발명이라 하는 것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요소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의 일부가 소형적으로 표현된 발명에 해당합니다. 수치 범위가 인용 발명에 직접적으로 게시되어 있지 않고 한정된 수치 범위 내에서 인용 발명에 비해 유리한 효과가 있고 수치 한정에 임계적 이의가 있는 경우 수치 한정 발명으로서 발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명에 대한 기재 요건에 대한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물질 특허에 대해서는 물질 특허에 대한 기재 요건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일예로 화학물질 발명에 대해서는 출원 당시의 명세서에 의하여 그 화학물질의 존재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제조 방법과 이에 필수적인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물질 발명에 대해서는 적어도 3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됩니다. 먼저 통용되는 규칙에 의한 명명법에 의해서 통용되는 용어로 물질을 정의해야 되며 적당한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에 정의를 추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품명의 경우 가능한 출처를 함께 명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물질 발명은 신규한 물질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조 방법을 기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신규 물질의 경우 그 원료 물질, 제조 조건, 제조 장치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들을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실시로 기재해야 되며 필요할 경우에는 반응식 등을 표현하여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실시해를 과거 형태로 기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가능한 다양한 실시해들을 기재하여 발명의 범위를 명료하고 실시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는 발명의 범위를 넓어지도록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데이터를 기재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화학 발명에 대해서는 NMR, IR, MS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생명 분야에서는 기타의 바이오 물질에 대한 확인 자료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의학 용도 발명과 관련돼서는 양리 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학 용도 발명에 해당하는 만큼 양리 효과가 있다는 양리적 데이터가 반드시 명세서 내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즉 구체적인 양리 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적어도 하나 이상이 명세서에 포함되어야만 명세서의 기재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학 분야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투여 용법, 투여 용량에 대해서도 구성으로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규한 투여 용법이나 투여 용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신규성, 진보성을 인정받아 의학 발명으로서 새롭게 특허로 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용도 발명에 대한 청구 범위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자면은 용도 발명은 용도나 사용에 관련된 사항을 청구항의 물이나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합물 A를 포함하는 암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화학물 A를 포함한 살충제 또는 이를 포함하는 살충 방법 등 용도에 대한 사항을 물질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방법에 특정하여 청구 범위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성물 발명에 대한 청구 범위 기재는 원칙적으로 조성물의 사용 개념을 특정하여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적으로 조성물 자체를 청구하는 것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이러한 조성물 청구항에 대한 3가지 기재 방식을 고려할 수 있는데 먼저 용도 한정 조성물 형식, 성질 한정 조성물 형식, 단순 조성물 형식 3가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용도에 대한
청구항은 용도에 의해 한정된 청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의학 용도 발명과 관련된 청구항은 뭐뭐용 조성물로 많이 합니다. 다음으로 성질 한정은 구체적인 폴리머 등 특정 조성에 관한 것들이 특정 성질을 가진 경우에 따라서 어떤 성질을 기반으로 해서 조성물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넓게는 용도 성질에 대한 한정 없이 신규한 조성 자체가 인정되기 위한 사항으로 A 또는 B의 특정 조성을 조합하여서 조성물 자체로서 청구하는 걸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용도 한정 조성물 형식을 많이 고려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바이오 분야의 명세서 작성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는 사항들이 일반적으로 전 분야에 고려되는 물질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바이오 분야에 특정 지어서 특정 실험 예들이 있을 때 어떠한 실험 예를 기초로 어떠한 바이오 분야의 명세서 그리고 청구항을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미생물을 발견한 경우입니다. 먼저 새로운 미생물을 발견한 경우 예를 들어서 미생물의 분리 및 동정 과정을 설명하게 됩니다. 즉, 어떤 A라는 미생물을 특정 시료로부터 분리하고 이에 대한 16SRI 서열을 분석했을 때 신규한 균주임을 확인하고 이를 특정 기탁기관에 특허 기탁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에 미생물의 효과를 확인하였더니 항균, 살충, 생장 촉진, 물질 분해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시를 기반으로 해서 청구 범위를 작성할 때는 먼저 새로운 미생물을 발견한 경우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기탁에 대한 사항을 먼저 고려해야 됩니다. 즉, 특정 균주를 기반으로 하는 기탁에 대한 사항을 고려해서 기재해야 하며 다음으로는 이 기탁 균주에 대한 수탁번호를 명시하여서 청구 범위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예시는 예를 들어서 sRNA 서열로만 기재하거나 특정 물질을 생산하는 균주로서만 특정하거나 이런 반복 재현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는 사항을 기조로 해서 청구 범위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즉, 통상 최근의 명세서 기재 등을 고려할 때는 일반적으로 균주를 반드시 신규 균주에 대해서 기탁을 한 후에 기탁 번호를 특정하여서 명세서를 작성하는 게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미생물의 이용 발명에 관한 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실러스 균주를 기초로 X 시로로부터 Y 방법을 통해 분리를 하고 이 균주를 기탁한 후에 이 균주를 이용해서 Z라는 방법으로 이 효소를 생산하는 방법을 이용했을 때 기존에 알려진 대조 미생물보다 훨씬 많은 E라는 효소를 생산했다는 것까지를 확인한 결과가 있을 때 이를 청구 범위에 어떻게 기재할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신규한 균주를 기초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 균주를 이용한 효소 2의 제조 방법을 특정하여 청구 범위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생물 이용에 관한 발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실러스 서브스트러스 A 균주의 분리 후 그 다음에 이 균주를 이용해서 이 효소를 생산했을 때 이 효소 생산이 기존에 알려진 대조 미생물보다 월등히 많은 경우에 이를 기초로 청구 범위를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실러스 균주를 이용해서 이 효소를 생산한 제조 방법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종에 속하는 균주를 이용한 이 효소 제조 방법에 대한 선행기술이 있는 경우라면은 수탁 번호나 특정 균주명 등을 기재해서 신규성 및 진보성에 대한 사항을 먼저 극복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수탁된 균주에 의해 이 효소 생산 수율이 종래 알려진 동일종보다는 높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드린 기탁 균주에 대한 사항을 명시한 후에 현저한 효과에 대한 입증 자료를 기초로 진보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를 들어서 이 스트랩토마이세스의 특정 균주가 특정 항생 물질을 제조하는 것에 대해 저희가 처음으로 밝힌 경우에는 이 제조 방법 자체에 대해서 먼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 만드는 P라는 항생 물질이 이 물질 자체로서 신규한 거라면 물질 자체를 또한 청구하는 걸 고려할 수 있고 다음으로 이를 이용한 특정 질환의 치료 방법도 함께 청구하는 걸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즉, 만일 우리가 알려진 물질을 제조하는 방법이라면 그 제조 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청구 범위를 잡히겠지만은 이를 통해서 제조된 신규 물질이 있다면 신규 물질과 이의 용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권리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고민하면서 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구조 및 기능을 갖는 단백질을 규명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P단백질이라는 것을 분리하고 서열 분석 후 이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규명하고 생물학적으로 특정 마우스에 처리했을 때 A라는 활성이 증가하고 이를 기초로
특정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을 확인하거나 항체를 제작하는 방법까지 확인한 경우입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가 신규하게 분리한 어떤 P라는 단백질 자체가 신규하게 분리 정제된 경우라면은 P라는 단백질 자체도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단백질이 등록받는 경우 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 벡터, 숙주세포 또는 형질 전환체까지에 대한 사항을 권리 범위로 포함하는 걸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항체도 고려할 수 있는데 저희가 목적하는 자체가 단백질 자체라면은 항체까지는 굳이 청구 범위에 넣을 필요까지는 없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사항을 기초로 해서 그 특정 용도를 확인했을 때 질환은 치료 용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의학 용도 발명으로 특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학 용도 발명으로 특허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된 기재 요건에 대한 사항을 고려해야 됩니다. 즉 해당 치료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실험 결과를 기재하여야 약학 조성물 또는 제약 조성물로 권리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신규한 물질 자체를 등록을 받는 경우라면은 실제 활용 용도를 고려한 질환까지에 대한 결과가 있을 때 치료 용도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고려하여서 명세서의 내용을 포함해야 됩니다. 또한 명세서 내용의 내용을 포함할 때는 용도 발명에 대한 각국의 클레임 형식들을 고려하여서 명세서 기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치료용 약학 조성물에 대한 클레임 형식을 가지만 미국에서는 치료 방법 또는 중국, 유럽, 그다음에 발해유지 클레임 등 다양한 클레임 형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를 고려하여 명세서 내용에 포함시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크게 필요는 없지만 P 단백질을 인간을 제외한 동물에 처리하여 A 활성을 촉진시키는 방법, 이런 식의 클레임도 함께 작성할 때가 있는데, 이러한 청구 범위는 국내에서 치료 방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하는 청구항 형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일반적인 청구항 형식이 아닌 만큼, 굳이 꼭 포함한다기보다는 경우에 따라서 29조 1항과 같은 거절의가 나왔을 때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앞서는 얘들이 일반적으로 청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예시라면은 이러한 청구 범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순 서열이라는 표시입니다. 즉 우리가 목적하는 물질 자체가 펩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 등 특정 물질에 대한 거기 때문에 단순 서열이라는 표현 자체로만 명세서를 쓴다면 이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구 범위에 대한 표현을 뭐뭇을 갖는 것 같은 having이라는 표현으로서 쓸 수 있는데 이러한 표현이 일반적으로 잘 인정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루어지는 또는 구성되는 것 같은 클로즈 타입이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포함되는 이라는 comprising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충분히 뒷받침되는 범위의 하나여서만 명세서 기재 요건이 인정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상동성에 관한 이슈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물질을 기초로 단백질 하나만 등록받는 것은 권리 범위가 상당히 좁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상동성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권리 범위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동성에 대한 거는 베리언트에 대한 활성에 대한 측면을 충분히 입증하는 한도에서 등록을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근거 제시 없이 막연히 특정 서열과 퍼센트 상동성을 기초로만 청구범위를 기재하는 경우라면은 인정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예를 들어 최소한 95%, 98% 또는 90%, 99% 이상의 상동성 범위 등을 인정할 수 있어야지 이에 대한 권리 범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넓은 상동성 범위만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실험 데이터의 뒷받침 한도 내에서 이를 고려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으로 최근에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없는데 단순히 서열이 아닌 특정 단백질의 특성을 기반으로만 이렇게 청구 범위를 한정하는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거의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이나 핵산 서열의 경우 일반적인 서열을 중심으로만 단백질 또는 핵산 서열을 특정하는 걸 제안드리고 이러한 청구 범위 기재는 이제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단백질의 활성을 담당하는 일부 단편 부위를 규명한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단백질 중에서 활성 부위만을 동정하고 이를 기초로 항체를 제작하거나 항체를 제작한 경우입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폴리펩타이드 자체, 그리고 벡터, 숙주세포, 그 다음에 이에 특이적으로 결합한 항체까지의 권리 범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일 P단백질이 A 활성에 의해 필요한 코어 구조로 밝혀진 경우라면 P단백질 자체가 종래에 알려진 경우라도 해당 단편 부위만 서열을 특정하여 현저한 효과를 입증하여 특허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예시로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바람직하지 않은 예시로는 국내에서는 이제 필수적으로 essentially라는 표현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청구범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이러한 청구범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명세서 기재상에서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진 이런 표현들은 유지할 수 있지만은 이러한 청구 범위로 국내에서는 등록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셔서 명세서 기재는 포함하되 국내 청구 범위로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도로 기억하셔서 진행하는 걸 제안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경우에는 이제 단편 부위라는 설명을 특정하였기 때문에 포함한다는 표현을 작성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전체 폴리펩타이드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단편을 분리한 거기 때문에 이루어진이라는 서열번호 4에 50 내지 100번째의 아미노산 서열로 이루어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진행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으로 단백질의 활성이 향상된 변이체를 제작한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단백질의 변이체를 제조하고 이의 활성을 비교했을 때 야생형보다 높아지고 이러한 경우 질환 치료에 효과가 현저한 것을 발견한 경우입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청구 범위를 특정 변이 위치를 특정하여 변이체를 먼저 청구하게 됩니다. 즉 단백질 자체, 물질 자체로 등록을 받는 게 좋기 때문에 결실, 치환 또는 부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특정 단백질의 위치와 그 다음에 치환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정 결과를 기초로 치료제로 이용했을 때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이와 목적하는 질환에 대한 치료용 조성물에 대한 권리 범위도 확보 가능하기 때문에 물질과 의학 용도에 대한 두 가지 사항을 함께 모아서 청구 범위에 기재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런데 앞선 사항과 달리 단순히 많은 그 치환의 위치, 결실, 부가 위치에 대한 사항을 나열만 하는 경우라면은 충분한 예시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청구 범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목적하는 예시 범위와 이 실시와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커버리지를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여서 추론을 진행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으로 단백질 저해제를 스크리닝하는 방법을 규명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2효소의 기질, 그 다음에 후보물질, 버퍼를 혼합하여 사용한 다음에 M 방법에 의해서 2효소의 활성을 측정하였을 때 특정 A라는 물질이 2효소의 활성을 저해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런 A라는 물질이 X라는 질환에 현저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해제를 스크리닝하는 방법과 관련돼서 청구 범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구 범위를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들은 통상적으로 메커니즘 스터디에서 나오는 것을 우회적으로 저희가 작성할 때 작성하는 청구 범위입니다. 즉 우리가 모드 오브 액션을 밝힌 경우에는 이러한 모드 오브 액션은 논문적인 의미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미닝풀을 가질 수 있지만은 특허에서는 실질적으로 보호 대상으로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용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MOA를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청구 범위 자체를 작성할 수 있지만은 권리 범위 자체는 일반적으로 좀 협소하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이러한 특정 스크리닝 방법에 의해서 신규한 물질이나 또는 어떤 스크리닝된 물질이 종래에 알리지 않는 특정 질환의 치료 효과가 있다면은 이러한 물질 자체로서 의학 용도로 발명에 대한 개발을 하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넓은 권리 범위를 확보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예시를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MOA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전체를 클레임으로 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MOA를 기반으로 해서 넓은 클레임을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즉 막연히 2효소 저해제 또는 2효소 저해제를 포함하는 X질환 치료용 약학 조성물 등에 대해서는 스크린된 물질의 구조나 청구 범위, 구조 등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결과만으로서는 청구 범위의 기재나 명세서 기재 요건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여서 MOA를 기반으로 한 이런 넓은 클레임 자체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러한 MOA를 기반으로 특정 물질의 효과를 확인했을 때는 그 특정 물질의 치료 용도나 또는 앞서 말씀드렸던 저의 스크리닝 방법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청구 범위가 작성돼야지 무조건적인 넓은 클레임을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사항을 고려해서 진행하는 걸 제안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예시로는 요새는 AI 프로그램 같은 걸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던 거나 이를 기초로 어떤 확인된 물질 자체에 대한 사항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험 결과 없이 관련 AI 스크린 결과로만 내용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러한 기재는 명세 기재를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정 항원에 대한 결합 이력이 우수한 항체 발명을 한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체의 경우 일단 항체를 생산하고 항체 서열을 분석한 후에 결합 친화도를 보고 이에 어떤 치료 효능 등을 보는 게 일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청구 범위 작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항원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경우에는 A라는 항원 자체를 결합하는 항체 이런 식으로 넓은 클레임을 하는 걸 고려할 수 있지만은 최근에 이러한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등록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CDR을 기반으로 특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청구항 5항과 같은 클레임으로 일반적으로 등록되는 일반적인 케이스를 많이 고려하셔야 되는데 CDR을 중세 그 다음에 경세를 기반으로 해서 특정한 다음에 이를 기초로 A라는 항원에 결합한 항체에 대해서 권리 확보를 하는 걸 일반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바람직하지 않는 예시로는 특정 CDR 중 하나만 선택하거나 중세 가변 영역과 같이 전체를 일체 언급하는 경우와 같이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예시로 고려하기 때문에 앞서는 것과 같이 CDR 1, 2, 3를 기반으로 해서 청구 범위를 작성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무래도 항체의 경우는 이제 서열 상동성에 관한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고려해서 청구 범위를 작성하는 걸 제안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항체를 제작하고 나서 인간화 항체를 후속하여 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마우스 항체를 기반으로 인간 항체의 F8 영역을 재조합시켜 인간 항체를 제조하고 이러한 인간 항체가 항원 결합 친화도가 더 우수함을 확연하고 면역원성이 감소된 인간화 항체로서 작용을 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CDR을 기반으로 해서 청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앞서는 선행문헌이 공개가 되어 있는 경우 한정된 CDR을 기반으로 차이점이 앞서는 항체와 무엇이 있는지를 서열 기반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하지 않는 예시로는 이미 항원에 대한 마우스 인간 항체가 알려져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A 항원을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나 인간 항체 이런 식으로 하는 클레임은 일반적으로 신규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예시입니다. 즉 우리가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인간화 항체의 구체적인 서열을 특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시라고 고려하여서 청구 범위를 작성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으로 특정 질환에서 발현이 증가된 유전자를 규명한 경우입니다. 특정 X라는 질환과 P 유전자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실질적으로 P 유전자에 대한 프라이머나 프로브 또는 항체를 사용하여서 mRNA 수준이나 단백질의 수준의 발현 변화를 확인하였을 때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어떻게 청구 범위를 작성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결국에 마커를 기반으로 해서 질환을 진단하는 방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X질환의 진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P 유전자의 또는 P 단백질의 발현 수준을 확인하는 방법을 기초로 해서 진단 방법 또는 검출 방법과 관련된 사항을 기반으로 청구 범위를 작성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진단 방법에 대한 사항이 청구 범위 기재 요건의 사항에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즉 치료 방법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분리된 시료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진행하는 게 국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해당 바이오마커가 출원전 공지된 경우라도 해당 바이오마커의 특정 질환에 대한 진단 용도는 조성물 형태로도 특허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성물 형태의 클레임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데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다음으로 이제 이러한 청구 범위의 경우에 따라서는 siRNA 또는 항체를 기반으로 해서 그 질환에 대한 치료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청구 범위를 기반으로 이러한 효과 확인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질환에 대한 치료 용도에 대해서도 권리 범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실험적으로 이미 알려져 있거나 실질적으로 상용화가 하기 어려운 siRNA를 항체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목적하는 어떤 치료 용도에 대한 넓은 권리 범위를 확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서브적인 측면으로만 청구 범위에 추가로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예시로는 단순한 염기서열 또는 바이오마커와 같이 일반적인 단순 용도에 대한 표시나 구체적인 물질에 대한 표시 없는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했을 때 질환에 대한 치료 효능과 관련된 사항을 같이 봤지만은 이러한 사항은 마찬가지로 물질 자체가 특정되지 않는 이상은 구체적으로 명세서 기재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언급드렸던 siRNA 또는 항체와 같이 특정 질환의 치료 효능을 본 직접적인 물질이 아닌 이상은 이와 같은 넓은 범위의 클레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일단 위와 같은 치료 방법과 같은 형식의 클레임 역시 일반적으로 허용가 되지 않고 치료 용도를 목적할 땐 국내에서는 치료용 조성물과 관련된 청구항으로 청구 범위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형질 전환 수율이 우수한 벡터를 제작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열번호 1의 염기설로 이루어지는 A식물 유래 프로모터를 이용하고 특정 P라는 유전자를 이용하여서 재조합 벡터를 제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형질 전환 식물을 제조했을 때 형질 전환 수율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입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목적하는 서열과 프로모터를 기반으로 해서 제조합 벡터 컨스트럭트 자체를 우선적으로 청구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형질 전환된 식물 또는 형질 전환 방법과 관련된 사항들까지 청구 범위로 커버를 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이러한 식물을 기초로 해서 특정 유전자를 과반환시켰을 때 특정 단백질이 대량 생산된다면은 이러한 특정 단백질의 생산 방법까지도 청구 범위로 커버할 수 있음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특성을 가진 세포주를 제적한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형 세포주에다가 어떤 유전자를 넣어서 돌연변이 세포주를 만들고 이러한 세포주가 바이러스 생산 능이 우수한 경우입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세포주 자체가 신규한 거기 때문에 세포주 자체를 기탁하거나 그 자체로서 권리 범위를 확보하는 걸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를 이용하여서 바이러스를 제조하였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방법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도 권리 범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세포로 이용하여 바이러스를 제조하는 방법, 바이러스를 제조하는 조성물에 대한 사항을 일반적인 청구 범위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특성을 갖는 세포주를 제적한 방법을 규명한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세포주를 그 제조 방법으로 한정하여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예시로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바람직하지 않는 예시로는 예를 들어서 B라는 바이러스를 생산하는 생산능이 크게 증가한 세포주, 이와 같은 표현들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줄기세포를 이용한 신경세포의 분화 방법과 관련된, 즉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분화 유도 방법을 개발한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M이라는 방법으로 수확한 줄기세포 X를 A, B, C 단계를 거쳐 배양 배지에서 배양하여 신경세포로 분화시켰을 때 신경세포로 분화시키고 신경세포로 분화된 세포를 선별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신경세포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신경세포의 치료 효능을 통해서 척수 손상에 우수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을 때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어떻게 명세서를 작성할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우리가 신규하게 분화하는 방법을 개발한 건 맞기 때문에 분화 방법에 대한 청구 범위를 우선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계에서 신규한 성분이 중요 역할을 한다면 이러한 신규한 성분을 기초로 분화 유도용 배지 조성물도 청구 범위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분화된 세포가 신경세포로서 우수한 효과를 가진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표면 마커들이나 형태학적 특징, 유전자 발현 등을 분석했을 때 기존 세포와 다른 세포로 확인된 경우라면은 세포 자체의 표면 마커적 특성, 형태학적 특성 또는 유전자 발현 특성을 고려하여서 세포 자체를 권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경세포를 포함하는 이 신경세포의 치료 효능을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하여 특정 질환에 대한 치료 용도에 대한 청구 범위까지 확보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예시로서는 줄기세포를 이용하였을 때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 방법이나 수술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는 애매모호한 표현들을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성분을 포함하는 분화 유도용 조성물을 처리하여 줄기세포 X를 신경세포로 분화시키는 방법과 같이 인체에 대한 사항이 고려된 사항은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단순히 세포치료제 이런 표현들은 경우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도 조심하여 출원을 진행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으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규명한 경우입니다.
먼저 X라는 물질을 이용하여서 NK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활성화된 NK세포의 표면 마커를 분석하였을 때 CD8, CD2, CDC가 기존과 달리 발현이 수준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고 신규의 마커들이 확인된 경우 그리고 이러한 NK세포가 암세포 사멸효과가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 이를 기초로 청구 범위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선은 이것도 청구 범위 자체에서는 이제 배양 배지의 신규 물질을 이용하여서 특정 조건하에 처리하는 방법을 기초로 신규한 NK세포 제조 방법을 만든 거기 때문에 제조 방법과 관련된 청구 범위를 우선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 마커상에 특이하게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NK세포가 나타났고 이를 기초로 치료 효과가 우수한 결과를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치료제로서 결과에 기반으로 한 치료 용도에 대한 사항을 권리 범위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는 예시로서는 NK세포를 활성화시키게 한 X물질 또는 물질 X를 포함하는 조성물을 이용하여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방법과 같이 물질 자체의 특성이 구체적으로 한정되지 않는 물질 자체를 청구하는 것이나 또는 NK세포 에 대한 치료 용도가,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인체에 직접적인 적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치료 방법과 관련해서 해석될 수 있는 사항들은 배제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알려진 단백질에 대해 세로한 의학 용도를 규명한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일반적이었던 단백질에 관한 사항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단백질에 대해서 서열 분석을 완료하고 특정 질환에 대한 치료 용도를 확인했을 때 단백질 자체를 기반으로 한 치료용 제작 조성물에 대한 사항을 진행할 수 있고 치료 방법에 대한 사항을 국내에선 예외적으로 국내에선 허용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을 제외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나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이러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청구 범위를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국내에서 인정되는 제2의학 용도 발명과 관련된 사항으로 청구 범위를 인정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단순 의학 조성물 그 다음에 피단백질을 X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에 사용하기 위한 피단백질 이런 표현들은 국내에서 인정되진 않지만은 해외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표현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세서에 기재는 하되 국내의 청구 범위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용도에 대한 사항이나 치료 방법에 대한 사항도 명세 기재에는 필요하지만 청구 범위로 국내에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사항도 마찬가지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국내에서도 용법 역량 특징 있는 의학 조성물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특정의 용법 용량이 기존과 달리 특이성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용법 용량에 대한 사항을 권리 범위에 확보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차후 임상 대상이 되는 아이템에 대해서 이러한 용법 용량 특허를 진행할 수 있는지는 고민하여 진행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까지가 그 바이오 분야 연구자들이 알았으면 하는 특허 명세서 작성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